하지만 어느 정도 세상의 쓴맛 단맛을 아는 40대 중반이 되니 어르신들의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 것도 같아요. 저는 그동안 사람을 너무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최근에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연구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공부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부모님도 학자 출신이라 원래 집안 분위기 자체가 공부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 연구실에서 제 전공을 살려 연구만 하고 살았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순박하고 순수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인지 이성 문제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연애를 1년 정도 했지만 하루는 밥 먹고 극장 가고 어떤 날은 도서관 가고 밥 먹고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고 대충 그런 순서가 데이트의 전부였으니까요. 연구소에 들어와서 몇 번 맞선을 보긴 했는데 그마저도 참 쉽지 않았죠. 연애라는 게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여자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단 제 업무에 몰두하고 같은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즐거웠거든요. 여자친구의 투정을 들어줄 여유도 없었고 제 이야기를 시시콜콜하며 감정 소비를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연애세포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도 이상하게 남자들하고는 좀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연구직이라는 게 머리를 많이 쓰고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번 회포를 풀면 끝장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술도 잘 마시게 되고 술자리에 자주 가니까 제 주변에 남은 건 술 좀 잘 마시는 연구원들 아니면 술 마시고 어디 가서 놀 줄 아는 친구들이었죠. 연구원들이야 매일 보는 사람들이니까 간간히 스트레스 풀려고 만났고 좀 노는 친구들은 한 번 만나면 3차는 기본이었거든요. 날이 샐 때까지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니까 여자도 만나고 다녔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러진 못했네요. 그냥 순수하게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안주 맛있는 집 가서 또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남자끼리 노래나 부른 게 전부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다 보니 하나둘씩 장가를 가고 어느덧 저 혼자 노총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자가 싫다는 둥 귀찮다는 둥 남자들 우정은 영원하다며 약속하더니 이제는 저 홀로 남아서 술 한잔 하는데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슬슬 저도 장가 가려고 소개팅이나 맞선을 부탁했죠. 처음에는 정말 여기저기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스튜어디스에 초등학교 교사에 나름 직업도 좋고 미모도 뛰어난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자리에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자랑 단둘이 있으면 5분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는 겁니다. 뭔가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땀이 질질 나니까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헷갈리고 횡설수설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쑥맥에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어떤 여성분은 저랑 헤어질 때 좋은 분 같아서 충고 한마디 드릴게요. 여자는 이렇게 행동하는 남자한테는 호감이 없어요. 아마 당신 같은 분을 좋다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100% 재산 노리고 만나는 여자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충고라고 해주는 건지 저주를 퍼붓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좀 어이가 없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자를 못 만났고요. 내 인생에 여자가 없나 보다 생각하고 지냈는데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날라리로 잘 노는 아이인데 문제아까지는 아니고
소풍 가면 사회 보는 끼 많은 친구. 딱 그 정도 되는 아이라서 싸움 좀 하는 애들하고도 친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도 잘 지내던 동창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아는 척하면서 오는데 한눈에 봐도 성공한 사람 같더군요. 게다가 차도 최고급 세단에 명함을 보니 강남에 잘 나가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대 후반의 아리따운 아가씨가 같이 있는데 순간 심장이 덜컥하고 멎는 기분이더라고요. 정말 꿈속에서나 보던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배우처럼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되게 지적이면서 자기관리가 철저해서 몸매가 아름다운 분이셨죠.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내색은 할 수 없고 동창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명함만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솔직히 언제 밥 한번 먹자 하고 헤어져도 되는 동창이지만 자꾸 그 여성분이 생각나서 바로 그 다음날 동창에게 연락을 했고 술을 한잔하게 됐죠. 결혼은 했는지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하게 됐는지 부동산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 이런 저런 걸 묻다가 슬쩍 그 여성분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동창이 하는 말이 우리 회사 기획실장인데 능력이 아주 좋아. 오피스텔 분양 쪽 전문인데 강남에서 알아주는 친구야.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난리인데 내가 사정사정해서 같이 일하고 있다니까. 근데 왜? 관심 있어? 그 친구도 솔로인데 소개시켜줄까? 만나볼래? 솔직히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했지만 창피한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동창에게 자존심을 굽히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셋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창은 그녀와 저를 엮어주려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해댔고 그녀도 즐거운지 연신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그리고 단 둘이 됐을 때 그녀가 저에게 먼저 말을 하더군요. 근데 40 넘도록 연애 한번 못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기분이 확 나빴을 텐데 오히려 저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쥐어짜서 데이트 신청을 했더니 그녀는 아주 기분 좋게 응해줬고 우린 그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그녀와 만나는 일이 저에겐 기적과도 같았어요. 데이트는 남들과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밥 먹고 영화 보고 드라이브 가는 만남이었죠. 저처럼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왜 만나는지 궁금해서 물었죠. 자기는 날 왜 만나는 거야? 순진해서. 그때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랐지만 그녀와 결혼해서 살아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3개월 사귀었고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죠. 자연히 결혼을 하고 싶었으니까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고요. 그래서 슬슬 결혼 날짜를 잡길 바라면서 여자친구에게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난색을 표하더군요. 우리 아빠가 무역을 하시다 보니 해외도 자주 나가시고 엄마는 교수님이라 요즘 논문 검사하느라 바쁘셔서 힘들 것 같아.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매번 여자친구네 부모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을 했죠. 그렇게 정말 어렵사리 여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만나기 전에 의심을 좀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꾸 부모님 소개 자리를 피하니까 혹시나 부모님의 신분을 속인 건 아닐까? 아니면 연기자를 섭외해서 날 속이는 게 아닐까? 의심하며 자리를 갔는데 정말로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시고 어머님도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잠깐 화장실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 두 분 다 신문에도 몇 번 나오신 진짜 사업가의 교수님이셨던 거죠. 하지만
두 분은 만남 자체가 좀 껄끄러운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지 건성건성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딸이 결혼을 하든 말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나름 잘 보이려고 선물도 드리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장인어른은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하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질문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하라는 것도 웃겼지만 제가 그러면 상견례부터 하자고 말씀드리니까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상견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리는 신랑 측에 무조건 따를 거니까 날짜만 받아오게. 그날 결혼시킬 거니까. 세상에 뭐 이런 만남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도 어려웠고 너무 바쁘셔서 그런다니 억지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선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할 수 없다며 반대가 심했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워낙 싹싹하게 대했고 선물도 안겨드리면서 온갖 아양을 떨었더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이 성사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추진이 됐고 결혼식 날에 양가 어른들이 상견례까지 겸하게 됐죠. 정말 웃기지도 않은 결혼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아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왔는데 그날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었죠. 다들 모델 뺨치게 예쁘게 생겼고 오죽했으면 결혼식 관계자가 사회를 보는 제 친구에게 남자분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농담을 했다는군요. 제 연구실 동료들도 아내의 지인들을 보고는 결혼 일찍 한 게 후회된다며 농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모두들 화기애애했지만 처갓집 식구들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의 몇 명 오지도 않았어요.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제와 이모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심도 하객들 맞이하다가 금방 까먹고 말았죠.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결혼은 잘 끝났고 우리는 잘 살게 됐습니다. 아내는 잘 나가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며 돈을 많이 벌어왔고 저는 연구실에서 장가 잘간 연구원으로 소문나서 행복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죠. 아내는 정말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집안 살림 척척 해냈고 우리 집에도 자주 찾아가서 저희 부모님도 잘 돌봐드리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게다가 기죽으면 안 된다며 저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고 가끔 연구실에 찾아와서 부서 회식도 시켜줄 정도였죠. 정말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를 느꼈죠.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처갓집이었습니다. 처갓집은 늘 시큰둥했어요. 한 번쯤 집에 놀러오고 같이 식사도 할 만한데 전혀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었죠. 아내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 역시 저를 보고 형부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갓집에 가도 다들 말없이 식사만 하고 열심히 살라는 몇 마디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농담 삼아 한마디 했죠. 당신 집에서 내놓은 자식 아니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장난삼아 한 얘기였는데 불같이 화를 내니 듣는 제가 무안해지더군요. 그 다음부턴 처갓집에 대해 일절 말을 꺼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살았을 때부터 조금씩 아내에게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공무원 마냥 칼퇴근해서 집에 오던 아내가 조금씩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술도 한 잔씩 하고 오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게다가 짜증내는 횟수도 부쩍 늘어서 괜히 신경 쓰였죠. 그래서 하루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질 않는 겁니다.
뭐 어차피 제가 이해 못하는 분야니까 설명해줘도 몰랐을 테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고민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일하는 동창에게 한번 만나자고 했죠. 둘이서 술 한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요즘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냐? 회사에 무슨 문제 있어? 그랬더니 동창은 굉장히 머뭇거리더니 아내가 맡은 파트가 오피스텔을 주로 거래하는데 요즘 문제가 좀 생겨서 힘들 거라고 귀뜸을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요즘 힘들어서 부동산 쪽 일을 접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없으니까 동창이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쏜다.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러면서 술을 진탕 사줬습니다. 동창은 완전히 고주망태가 됐고 저도 얼큰하게 술에 취해 헤어지게 됐는데 차에 타던 동창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야, 미안하다. 네 마누라 너무 믿지 마라. 이게 뭔 소리인가? 궁금했지만 저도 너무 취했기 때문에 얼른 동창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에게 외식을 하자고 했더니 아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외식을 하기로 한 식당에서 아내를 기다리는데 도무지 오질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 오질 않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동창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행여나 처갓집에 갔나? 궁금해서 처갓집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알아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내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장소에 못 온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김이 좀 세서 아내에겐 알겠다고 한 후에 얼른 다른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대략 새벽 1시쯤 된 것 같네요. 걱정 어린 마음에 집에 와봤더니 아내가 이미 와서 침대에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치마가 뒤집혀진 줄도 모르고 완전히 술에 취해 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술에 취해 잠든 건 처음이라 편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 벗어났나? 주변을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도대체 그럼 그걸 어디에 벗어놓고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잃어버릴 것이 따로 있죠. 제 상식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랑 술을 마셨길래 이렇게 취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동창의 마지막 말인 아내를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핸드폰을 뒤져봤죠. 제가 연구실 공학도 출신이니까 핸드폰 비밀번호 푸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에 부동산 거래한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겨 있는데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전문적으로 거래한 부동산 물건들이 대부분 룸사롱이더군요. 당연히 만나고 다닌 사람들도 그쪽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아내가 그쪽 일에 깊게 관련되어 있어서 아가씨들도 소개해주는 것 같았죠. 말이 오피스텔 부동산 소개였지 아내는 망한 고급 술집을 인수해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술집에서 직접 술도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바로 직전에 만나고 온 사람이 보낸 카톡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제대로 가 계신 곳이 봐서 좋았고 우리 아름다운 실장님 알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화끈한 춤 보고 놀랐네요. 앞으로 이 가게 인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데
차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뭔가 크게 속았다는 생각에 일단 동창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끈질긴 연락 끝에 통화가 됐죠.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계속 윽박을 질렀습니다. 동창은 머뭇거리더니 아내의 직업이 제 예상과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잘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해도 돈을 너무나도 많이 버는 것도 이상했죠. 그리고 처갓집에서 왜 아내를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했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바로 동창에게 넌 내가 고소할 거야. 너 일부러 이 여자랑 나랑 결혼시킨 거지? 하고 따졌습니다. 동창은 그럴 생각 전혀 없었고 사실은 그날 아내가 먼저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소개만 시켜준 거고 솔직히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할 의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지붕 아래에 이 여자랑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내를 깨워서 따지려고 했죠. 하지만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여자랑 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쪽지만 남겨놓고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해명은 듣고 싶어서 아내를 만났죠.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내는 사실 명문대 출신은 아니었고 타고난 미모 때문에 밤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워낙 실력이 좋아서 금방 승진을 했고 가게를 몇 개 맡아서 운영까지 하게 됐다는군요. 그래서 교수의 사업가인 부모님은 아내를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다가 거의 망한 가게를 인테리어에서 다른 사장에게 넘겼는데 재미를 좀 쏠쏠하게 받고 망한 룸사롱들을 넘겨주고 소개해주는 일을 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내외적으로는 부동산 컨설팅 한다고 자신을 포장한 거예요. 게다가 큰 손들이 올 땐 직접 가서 분위기를 띄우는 일도 맡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담담하게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더군요. 그래도 꾹 참고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나랑 왜 결혼했는데? 그냥 순진해서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평범한 게 무슨 체험교육이야? 네가 평범한 거 체험하고 싶어서 나를 실험실 쥐처럼 생각하고 결혼한 거냐고. 한마디로 너 신분 세탁하려고 만만한 나를 그냥 방패막이로 쓴 거잖아. 그래서 내 돈 가져다가 잘 썼잖아. 그 돈 어디서 났겠어? 그래서 그 돈도 더럽다고 느꼈니? 그럼 이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속았고 이 여자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았다고 느꼈죠. 그래서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녀랑 같이 있다가는 사고를 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해서 장인어른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장인이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장인어른과 독대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상대로 집에서는 아내를 내놓은 자식 취급을 했고 사실 그동안 왕래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는군요. 알고 보니 장인어른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내가 돈을 빌려주겠으니 부모님 노릇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던 거고요. 정말 자기들끼리 뭉쳐서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들었던 거죠. 화가 치밀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아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했죠. 하지만 아내는 바로 이혼 못 해주니 그동안 자기가 준 돈을 내놓으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차피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저도 당해보라는 심보로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합의 이혼보다는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고 어쨌든 저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아내는 무고죄로 저를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아내와 그 이후로 별거 중이고요. 그 이후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에 대한 미련도 없고요. 그나마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 여자가 얼마나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면 너를 선택했겠냐? 그리고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너를 살려둔 거지. 돈 없는 여자였고 정말 나쁜 마음 먹었으면 보험 몇 개 들어놓고 너를 어떻게 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인생에 큰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러는 겁니다. 하긴 그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완벽한 거짓말이 용서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끝까지 그녀에게 책임을 물을 거고